자, 교재 108페이지 제2절 소득공제의 종류 및 한도에 대한 내용들을 잠깐 설명을 하고 우리 세무사랑 프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연말정산에 의한 원천징수세 계산 방법에서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 해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에서 과세표준 계산하고요. 여기에 세율 적용해서 산출세액, 세액공제 감면 차감해서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하고해서 차감 징수세액을 계산을 합니다. 자, 109페이지에 보시면 연말정산 세액 계산 요약해서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요약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참고로 봐주시고요. 110페이지에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요견표라고 해서 요건 관련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한번 설명드렸는데요. 기본공제, 추가공제에 대한 요건, 예외사항들을 쭉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공제, 특별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요건들도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111페이지에 특별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한 몇 페이지로 요약이 두 페이지에 걸쳐서 세액공제까지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금 이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113페이지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첨부 서류가 있습니다. 자, 인적공제부터 시작해서 보시면 115페이지에 월세공제까지 내용들 요약이 되어 있는데요. 비고란에 보시면 국세청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국세청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은 전부 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교재 116페이지에 설명이 되어 있고요. 영수증 발급 기관에서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회가 불가능하고 이런 경우에는 직접 수집을 하셔야 됩니다. 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 내려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뒤쪽에서 또 자세하게 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인터넷을 이용해서 첨부 서류를 발급받을 수도 있는데 주민등록등본은 정부 민원 포털 민원 24에서 할 수 있고요. 건물 등기부 등본은 대부분의 인터넷 등기소에서, 그 다음에 개별이나 공동주택 가격 확인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가족관계 등록부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 시스템에서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117페이지에 근로소득공제 모든 근로소득자가 적용이 되는 부분이고요. 근로소득금액 계산하는 데 있어서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해서 근로소득금액을 계산을 하는데 모든 근로자한테 적용을 하는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일 때 70%를 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500만 원 초과 1,500만 원 이하일 때는 초과금액의 40%를 1억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의 2%를 공제합니다. 근로소득공제 적용 시의 유의사항은 두 곳 이상에서 급여를 지급받는다 하더라도 합쳐서 전체 급여를 기준으로 한 번만 계산하고요.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월할 계산하지 않습니다. 인정상여에 대해서도 근로소득공제 대상 총급여에 포함이 된다라는 점입니다. 자, 118페이지에 인적공제는 우리 사원등록 쪽에서 메뉴 설명하면서 이미 다 말씀드렸던 거죠. 기본공제나 추가공제에 관련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잘 정리 안 되신 분들은 앞에 내용을 참고하셔서 반드시 정리하신 이후에 앞으로 진행되는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118페이지 4번에 연금보험료 공제. 쉽게 말씀드리면 국민연금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 납부한 금액 소득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부양가족의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연금은 근로자 본인의 부담금만 공제가 됩니다. 배우자 부양가족 명의로 불입된 것은 공제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즘 두루누리 지원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받는 거는 근로자 스스로가 납부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용받을 수 없다라는 거고요. 동그라미 2번에 추가로 납부한 연금보험료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2015년도에 국민연금 납부해야 되는데 여유가 안 돼서 전혀 납부하지 않다가 2016년도에 전액 다 납부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건데 납부한 연도에 전액 소득공제가 됩니다. 특별소득공제가 되겠습니다. 119페이지에 표를 보시면 보험료 공제, 주택자금 공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소득공제는요. 근데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이라고 해서 제가 표시를 내놨는데 소득요건, 나이요건 아무것도 지금 표시가 안 돼 있죠. 자, 이 부분은 소득요건이나 나이요건 전액
전부 다 고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험료 공제나 주택자금 공제, 보험료는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로자 본인에 대한 겁니다. 본인 거기 때문에 별도 요건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보험료 공제나 주택자금 공제는 근로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가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보험료 공제 하나씩 보시면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전액 공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액 공제가 되고 있고요. 동그라미 1번에 국민건강보험료 정산 차액 납부, 실제 납부한 과세기간에 소득 공제가 됩니다. 지역에서 가입한 국민건강보험료 마찬가지로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대부분 직장 가입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납부할 일은 없겠죠. 하지만 이제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이 7,2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역에서 추가로 건강보험료가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추가로 나오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소득 공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입사 전 퇴사 후 지출한 보험료 공제받을 수 없고요. 두누리 지원금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120페이지에 주택자금 공제입니다. 주택자금 공제는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공제, 주택마련저축 공제,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로 구분해서 보실 수가 있고, 자,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하고 주택마련저축 공제는 합쳐서 불이백의 40%, 그 다음에 300만 원 둘 중에 작은 금액을 공제를 하고 있고요.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는 이자 상환액 전액을 공제를 해주는데 세 개를 합쳐서 통합 한도가 있습니다. 연 500, 1800, 1500, 300만 원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이자 상환액,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에 대한 차입금의 요건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통합 한도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120페이지 하단 부분에 원리금 상환액 공제의 적용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121페이지인데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되고요. 또 세대주가 공제받지 않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 중에 한 분이 공제를 받는데 임차주택 범위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어야 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차입금 요건은 모두 충족을 해야 되는데 두 군데서 빌린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인 금융기관에서 빌렸을 때는 입주일하고 주민등록상의 전입일 중에 빠른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차입해야 되고요. 차입한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됐을 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 간의 거래인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차입을 해야 되고 법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니어야 됩니다. 법정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제 대상인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총급의 5천만 원 이하인 자로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에서 대출하는 경우에는 총급의 제한이 없지만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않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하는 경우에는 총급의 5천만 원 제한이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 소득공제 금액은 불이백의 40%하고 300만 원 기준으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22페이지에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대상자는 다음 요건을 충족한 자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총급의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되고요. 해당 과세 연도 중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세대의 세대주여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경우에는 총급의 7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도 기존 한도 120만 원 기준으로 해서 17년도 납입분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14년도 이전에는 총급의 7천만 원 넘어도 120만 원 기준으로 공제가 가능하고 15년 이후는 7천만 원 이하자만 가능하다. 자,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이거는 본인 명의로 가입한 것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청약저축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하고 둘 중에 하나를 가입하시면 되겠고, 소득공제 금액은 납입액의 40% 300만 원 기준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124페이지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적용받을 수 있다는 건데, 공제 대상자는 근로자로서 무주택자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의 세대주여야 됩니다. 그리고 세대주가 주택 관련 소득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 세대의 구성원 중인 근로자도 가능합니다. 이때는 이제 실제 거주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의 요건에서 상환기간이 일단 15년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을 해야 되고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야 되고 주택의 소유자여야 됩니다. 소득공제 배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배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기간 안에는 2주택이더라도 12월 31일 현재 2주택이 아니어야 된다라는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주택의 요건을 보면 취득 당시 규모가 2006년부터 13년도 12월 31일까지 하고 14년 이후가 있는데 취득 시기별로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 14년 이후는 4억 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규모가 좀 더 커졌죠. 그 다음에 주택 규모도 13년도까지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였고요. 14년도부터는 주택에 제한이 없습니다. 오피스텔은 여전히 안 됩니다. 그러면 13년도 이전 거와 14년도 이후 거 둘 다 알아야 되느냐 하는 건데 둘 다 알아야 됩니다. 13년도 이전에 규정을 적용받아서 차입한 부분들이 아직도 이자를 상환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대출받은 부분들은 그때 기준에 맞게 적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거 기준도 함께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공제 한도는 다음에 한도로 한다라고 해서 주택마련저축, 원리금 상환액, 이자 상환액 해서 주택마련저축하고 원리금 상환액은 두 개 합쳐서 40%와 300만 원 중에 작은 금액이고요. 다 합쳐갖고 500만 원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한도는 500만 원인데 500만 원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125페이지의 표를 한번 보시면 15년 이상인 경우에 고정금리이고 비거치식 분할 상환 방식인 경우에는 최고 한도 1,800만 원까지 되고요. 고정금리이거나 또는 이제 비거치식 분할 상환 방식 둘 중에 하나다라고 하면 1,500만 원이고요. 기타의 경우에는 500만 원입니다. 근데 상환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15년 미만일 때는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 분할 방식일 때는 300만 원을 해주겠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126페이지에 자, 동그라미 1번에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일시 상환한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상환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차입금 잔액을 일시에 상환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기간 요건을 충족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에 공동명의 주택의 기준시가 판단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인 세대주가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의 주택 취득 시에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대상 주택의 가격은 인별로 안분하는 것이 아니고 당해 주택 기준시가 전체로 갑니다. 공동명의라 하더라도 주택가격 판단은 전체로 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7번 외국인 적용이 가능하냐 하는 건데 외국인은 주민등록법 상에 세대주나 세대원이 구성이 안 되기 때문에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127페이지에 차입금과 주택 명의에 따른 공제 여부에서 내용이 나오는데 근로자 명의의 주택이고 근로자 명의로 차입한 것은 당연히 되는 거고요. 근로자 명의의 주택이거나 배우자 명의의 주택, 배우자 명의의 주택이거나 근로자 명의의 차입금, 즉 명의가 엇갈리는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공동 명의의 주택이고 근로자 명의로 차입을 했다라고 하면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명의의 주택이고 공동 명의의 차입금이거나 공동 명의의 주택인데 공동 명의의 차입금은 근로자 채무 부담분에 대해서 이자 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 128페이지에 그 밖의 소득공제에서 개인연금저축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부분이고요. 불이백의 40% 한도 72만 원 기준으로 소득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29페이지에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자, 이 부분은 원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부분이었고 사업소득으로 최근에 변경이 되었고요.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가입 대상자는 대표자를 기준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반 직원들은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가입도 안 될 뿐더러 소득공제 적용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소기업 소상공인 대상자는 소상공인은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이고요. 10명 미만으로서 130페이지에 업종별로 광업, 제조, 건설, 운수업은 10명 미만, 기타 업종은 5명 미만인 사업자입니다. 그 다음에 소기업은 매출액 기준으로 해서 업종별로 최대 120억, 최소 10억입니다. 10억 이하일 때 소기업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고요. 131페이지에 소득공제 대상자 및
공제 대상 소득 금액에서 나오는데요. 공제부금 가입 시기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경우에는 소기업 소상공인 모든 대표자가 종합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16년도 1월 1일 이후에 가입한 부분들은 개인사업자 대표자는 사업소득 금액에서만, 법인 대표자는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요. 자, 법인 대표자인 경우에는 해당 과세 기간에 총 금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합니다. 그래서 7천만 원 초과되면 공제를 받을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년도 이전에 이미 가입해 있던 분들은 개정 규정을 적용받고자 한다면 신청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과거대로 그대로 적용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종합소득 금액에서 공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불이백 및 공제 한도 분기별로 300만 원 이하 불입할 수 있고요. 연간 300만 원 한도로 사업소득 금액에서 소득 공제를 합니다. 단 이제 법인의 대표자로서 해당 과세 기간에 총 금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도 가능합니다. 자,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 공제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로 지출한 경우에는 총 금액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15% 또는 3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를 합니다. 자, 공제 대상 신용카드 범위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 영수증 이런 형태로 나열이 되어 있고요. 132페이지에 공제 대상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서 근로자 본인 외에 기본공제 대상자인 다음에 자라고 해서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동거 입양자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본공제 대상자인 형제자매는 빠져 있다라는 거죠. 형제자매를 제외하고요. 요건은 나이에 제한이 없습니다. 나이에 제한은 없고 소득금액의 요건은 있습니다.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총 금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도 되겠습니다. 자, 비고란에 보면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어야 된다라는 요건이 있습니다. 자, 공제금액 계산에 있어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공제 가능 금액과 공제 한도를 적용할 수가 있고요. 적용해서 공제를 하고 추가 한도는 전통시장 사용분하고 대중교통 이용분 중에 추가로 100만 원씩 최고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치는 500만 원까지 공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구체적인 산식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33페이지에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거에서 사업 관련 비용 지출액부터 시작해서 국가지방자치단체 조합에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한 대가 이런 부분들도 안 되는 걸로 제외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34페이지에 보시면 가족카드 사용분이라고 해서 가족카드는 대금 지급자 기준이 아닌 카드 명의 기준으로 사용 금액을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드 명의라고 하는 부분은 명의자 기준으로 판단하는 건 실제 사용자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카드는 타인에게 빌려주는 게 아닌 거죠. 본인이 사용하기 때문에 명의자 기준으로 공제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동그라미 3번 혼인 전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 혼인 전 배우자는 공제받을 수가 없습니다. 입사 전 사용금액 공제받을 수 없고요. 맞벌이 부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을 초과할 때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적용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밑에 참고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중복 적용 여부에서 내용이 나오는데,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세액공제 둘 다 적용해 줍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보장성 보험료는 보험료 세액공제는 되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 안 됩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비, 취학 전 아동은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하고요. 그 외의 학생은 교육비 세액공제 안 됩니다. 물론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됩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교복 구입비,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공제 둘 다 가능하고요. 신용카드로 결제한 기부금은 기부금 세액공제는 가능하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135페이지에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내용도 있습니다. 이건 참고로 보시고요. 136페이지에 장기집합 투자증권 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15년 12월 31일까지 장기집합 투자증권 저축에 가입하고
2016년도에 납입한 금액이 있다면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가입 당시에 과세 기간의 총 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가입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급여가 올라서 8천만 원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양갈로 이번에 소득공제 배제 규정에서 보면 137페이지 맨 위에 해당 과세 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또는 종합소득 과세 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총급여액이 8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또는 해당 과세 기간에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봉이 8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라는 조건 반드시 챙겨보시고요. 그 다음에 7번에 소득세 소득공제 종합한도 연간 2,500만 원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2,500만 원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들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소득세법에 의한 특별소득공제 중에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한다. 그럼 특별소득공제는 주택자금공제밖에 없습니다. 주택자금공제, 그 다음에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에 대한 소득공제,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그 다음에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이 전체 한도가 2,500만 원이다라는 부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소득공제 내용을 요약을 했습니다.